첫 백신 접종을 일주일 앞두고 군용기까지 동원한 백신 수송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백신 접종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접종률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청년층 체감 실업률이 27%를 넘을 정도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강원도 양양에서 산불이 나 6시간 만에 꺼지는 등 계속된 겨울 가뭄에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강원 영동 지역에 태풍급 강풍까지 예보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상가를 분양하거나 주식 투자를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노후자금 투자처를 찾던 노인층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지역축제나 문화행사들이 대부분 취소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축제 예산이 40억여 원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요구도 없었지만 국회가 마음대로 추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확히 일주일 뒤 26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 백신을 맞게 될 접종센터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의자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지만 곧 시민들 발길이 이어질 겁니다. 이 준비 철저히 해서 접종률 높이는 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첫 접종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사용됩니다. 경북 안동에서 위탁 생산된 제품인데 이걸 전국으로 안전하게 옮기는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군용기까지 동원된 훈련 현장 양민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내 공장에서 위탁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실은 수송 차량이 줄지어 공장을 나섭니다. 모의 훈련용 백신입니다. 군과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에 도착한 백신. 국방부 수송지원본부와 군의 감독하에 냉장 물류창고로 입고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초저온 유통이 필요한 화이자와 달리 영상 2에서 8도 사이의 일반 냉장 온도에서 보관과 유통이 가능합니다. 입고된 백신은 작은 단위로 나누는 과정을 거쳐 미리 지정된 전국 25개 보건소를 향해 출발합니다. 백신의 입출고 상황은 24시간 운영되는 통합상황실에서 관리됩니다. 14시 11분 백신 출고 차량 화물차. 지역 보건소에 도착한 백신은 온도와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보건소 직원에게 인계됩니다. 이후 적정 온도로 설정된 백신 보관용 냉장고에 보관됩니다. 아까 꺼낼 때 이분이 아니고 본인이 꺼내셔야 될 거고요. 네. 장갑 없이 꺼내시면 안 되고요. 육로 수송이 어려운 도서 지역에는 군 수송기가 동원됐습니다. 안동의 백신 공장에서 출하된 백신은 역시 이천 물류센터에서 분류 작업을 거쳐 서울 공항에 대기하던 제주도행 공군 수송기에 차량째에 실렸습니다. 민간 항공이나 배로 수송이 어렵거나 긴급하게 수송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한 훈련입니다. 우발 상황에 봉착되거나 또는 상황에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는 우리 군의 수송기, 함정 등을 이용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여건 보장을 해야 되는데 수송기에 실려 제주도에 도착한 수송 차량은 곧바로 제주시 보건소까지 이동합니다. 이렇게 접종기관으로 이송된 백신은 오는 26일부터 만 65세 미만인 요양병원, 시설의 입소자, 종사자 27만여 명에게 접종됩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자정까지 이들을 대상으로 접종 동의를 받고 1순위 접종 대상자 명단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일상을 되찾기 위한 백신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먼저 접종이 시작될 요양병원은 기대와 우려 속의 준비가 한창이고 이 백신을 주사해야 하는 의료진들의 접종 교육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병립 기자입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입니다. 오는 26일 첫 접종을 앞두고 병원 강당은 접종센터로의 변신을 마쳤습니다. 대기와 예진, 접종을 위한 공간을 구분했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은 혹시 모를 긴급 상황에 대비해 병실에서 접종하는 것도 고려 중입니다. 3일 내지 일주일 사이에 완료를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백신은 새로운 백신이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이제 좀 더 유의를 기하고 전체 접종 대상자가 750여 명인 이 병원은 90% 정도가 접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진과 간병인은 접종 의사가 높았지만 환자는 대상자 88명 중 50명만 맞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고 나면은 또 해보겠다라는 반응을 보인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은 되지만 점차로 이제 진행되어 가면서는 맞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거로 예상합니다. 실제로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사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71%가 접종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 접종률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관건인 셈입니다. 정부 방역 당국에서 정해준 백신 접종 계획에 따라서 이제 본인의 순서가 오면 반드시 좀 참여를 부탁. 실제로 주사를 놓아야 할 의료진의 교육도 한창입니다. 현재까지 대한간호협회의 전국 10개 센터를 통해 200여 명의 간호사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막연하고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동영상 보면서 직접 이제 저 교육 들으면서 조금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버려지는 백신 원액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개발된 특수주사기도 4천만 개 확보하는 등 백신의 시간을 준비하는 손길은 더욱 바빠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백립입니다. 네, 하루 확진자 수는 사흘 만에 다시 500명대입니다. 이 최근 흐름을 보면 3차 유행이 다시 확산세로 돌아선 건지 아니면 이 설 연휴 직후 검사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를 놓고 보면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 445명으로 지금의 거리두기 2.5단계 범위인데 이 정부는 감소세를 보이던 3차 유행이 다시 번질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광주광역시에서는 삼성전자 광주 공장에서 지금까지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첫 확진자가 설 연휴 가족 모임에 참석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소식은 손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냉장고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삼성전자 광주 3공장입니다. 이 공장에서 일하는 A씨는 설 연휴 때 광주에서 가족들과 모여 설을 쇠 뒤 지난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확진자가 나오자마자 3공장 압축기 생산 라인을 세웠습니다. 이 생산 라인에서 함께 일한 직원 420여 명이 모두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3명이 더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3공장에서 일하는 직원 모두 다 검사를 받도록 하고 현장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평가를 가면서 전체를 다 검사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더 섰기 때문에 일단 3공장에 대해서는 전체 검사가 진행될 겁니다. 삼성전자 3공장에 하루 앞서 확진자가 나온 광주의 한 공공기관도 확진자가 A씨 가족 모임에서 연쇄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 공공기관 직원도 삼성전자 직원 A씨가 참석한 가족 모임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공공기관이 입주한 건물의 콜센터 직원을 포함해 10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연쇄 감염이 직장으로 번지고 있는 만큼 직원이 많은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경기 남양주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는 확진자가 9명 추가됐습니다. 충남 보은에서도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집단 감염된 경기 남양주의 플라스틱 제조 공장입니다. 누적 확진자가 123명이었는데 외국인 근로자 3명, 직원 가족 5명과 다른 공장 직원 1명 등 9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남양주 공장과 관련된 확진자는 13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는 113명에 국적도 17개국으로 다양한데 공장 3층에 있는 다인실 기숙사에서 합숙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외국인 노동자 거의 대부분은 불법 체류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같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숙사 감염 사례는 충북 보은에서도 나왔습니다. 40대 가나 출신 직원이 확진돼 전수검사를 했더니 기숙사 생활을 함께한 다른 외국인 근로자 4명도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산업단지의 외국인 근로자 16,000여 명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더라도 단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더라도 불법 체류를 이유로 단속과 추방 등의 불이익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와 문화적인 특성상 스스로 검사를 받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만큼 고용주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27.2%, 지난달 기준 청년층 체감 실업률입니다.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 10명 가운데 3명 정도가 사실상 실업 상태란 뜻입니다. 청년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1만 4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도 대폭 사라졌습니다. 20대 임시 일용 근로자 수가 1년 전보다 21만 4천 명이 줄어든 겁니다. 코로나 여파로 청년층 아르바이트가 많은 음식점과 도소매업 등이 타격을 입었기 때문인데요. 정부와 각 지자체가 지원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갈수록 커지는 청년층의 고용 충격, 그 실태와 정부 지원책의 실효성을 짚어봅니다. 허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서울 명동의 한 상점에서 일하기 시작한 22살 A씨.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매출이 줄자 다른 지점으로 옮겨졌지만 그곳에서도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결국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분들 모두 다른 지점으로 계속 보내려고 시도를 하셨고 제 일도 점점 줄어들고 시간도 줄어들어서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형태라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은 청년층 10명 가운데 9명가량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180일 근무일수를 못 채운 경우, 자발적 퇴사 등이 이유였습니다.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그 중간 다리에서 아르바이트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초단 기간, 초단 시간 일하기 때문에 기존의 고용안전망으로는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이런 상황에서 청년 구직자들이 기댈 수 있는 제도는 전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수당 최대 300만 원에다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원 규모입니다. 올해 청년층에게 할당된 구직수당 규모는 10만 명. 그러나 불과 한 달 만에 신청자 수가 12만 명에 육박해 한 해 구직수당 지원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TO도 작년보다 예산을 빨리 늘려줘야 된다. 지금 청년들도 이 불가피하게 미취업을 선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으나 못하는 거거든요. 코로나라는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보상을 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해마다 줄어가는 일자리에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최악의 상황에 빠진 청년층의 고용위기. 정부는 우선 청년 5만 명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기 적용하고 다음 달 추가 청년 고용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은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청와대와 민주당의 간담회 내용 김지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지도부를 초청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당이 과감한 지원책과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이끌어줘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며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가 광범위하고 깊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낙연 대표는 추가적인 전국민 위로금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면 국민 위로와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문 대통령의 답은 검토 가능이었습니다.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온 국민이 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추경 규모와 전국민 지원을 놓고 민주당과 기재부 사이 줄다리기에서 민주당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코로나 진정 시에 경기 진작용, 소비 진작용 지원금 건의에 대한 전폭적인 수용의 의미라고 봅니다. 간담회에선 당정 이견이 절제돼 알려지는 게 좋겠다. 감정적 표현은 자제되는 게 맞다는 논의도 있었다고 민주당은 전했습니다. 당청은 또
앞으로는 피해에 비례하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을 갖춰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들만의 말잔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면 돈을 주겠다면서 국민 혈세로 전 국민을 어린아이 다루듯 우롱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 모두 신현수 민정수석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네, 어젯밤 강원도 양양에서 산불이 나 6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긴 겨울 가뭄에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어서 산림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강원도 양양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주택 창고에서 난 불이 인근 산으로 올라가 산불로 번졌습니다. 소방 인력 1000여 명이 진화에 나서 오늘 새벽 4시 15분쯤 6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번 산불로 임야 6만 5천 제곱미터와 건물 6채가 불에 탔습니다. 43가구 주민 80여 명이 마을 회관 등으로 한때 긴급 대피했습니다. 산 위에서 이제 뭐 불꽃이 막 날라서 내려오고 연기고 뻘겋게 산 전체가 뻘개지니까 굉장히 겁이 많이 났었죠. 올 들어 영동 지역에는 어젯밤 강릉 양양 산불을 포함해 산불이 6번 났습니다. 겨울 가뭄이 심해지면서 산불이 예년보다 더 나고 진화 시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서 올겨울 강수량이 예년의 5.7%로 적고 이달 2월 강수량은 단 0.1mm에 그치고 있습니다. 강릉의 야산입니다. 이 일대는 낙엽과 수풀로 가득한데요. 낙엽이 쉽게 부서질 정도로 산이 메말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봄철이 더 걱정입니다. 앞으로 건조경보에 강풍경보까지 자주 내려진다고 예보됐지만 당분간 비나 눈 소식은 없습니다. 산림과학원은 오늘 영동 지역 전역에 대형 산불 위험 특보를 발령했습니다. 24시간 대응 태세를 유지하면서 신속한 상황 전파와 헬기 등 동해안권의 산불 진화 자원을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이 나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산림 부산물을 제거하고 대형 헬기 2대를 동해안에 전진 배치해 예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밤 강원 영동 지역에 시속 100km의 태풍급 강풍이 예보됐습니다. 주말에도 강한 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작은 불씨도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심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정훈 기상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대관령의 모습입니다. 강한 바람에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리고 인근에 설치된 시설물도 크게 요동칩니다. 오늘 강원도 설악산과 미시령에는 순간 초속 35m가 넘는 태풍급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어젯밤 양양 산불 당시만 해도 바람이 초속 5m 안팎 기어서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지만 오늘 밤 상황은 다릅니다. 저녁 6시부터 강원 산지에 강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바람이 더 강해질 걸로 예보됐습니다. 슈퍼컴퓨터 바람 예상도를 보면 한반도 남쪽의 고기압과 북쪽의 저기압 사이에서 기압 차이가 벌어지면서 한반도로 강한 남서풍이 불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예년 이맘때면 북쪽의 고기압에서 습한 북동풍이 불어와 영동 지방에 눈을 뿌렸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기압 배치가 뒤바뀌며 오히려 건조한 남서풍이 불어든 겁니다. 특히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강원 산지와 동해안은 19일 밤부터 20일 새벽 사이에 최대 시속 100km의 매우 강한 돌풍도 나타나겠습니다. 2년 전 고성 산불과 2005년 낙산사를 불태웠던 양양 산불 당시의 바람과 맞먹는 강한 바람입니다. 이 정도 바람에선 불티가 수백 미터 이상 날아가 다른 산으로 옮겨붙는 비화 현상이 발생해 대형 산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의 강풍은 주말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에서는 절대 담배를 피우거나 취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산 근처에서 쓰레기나 논밭을 태우는 것도 금물입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제보로 만드는 제대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노후 자금을 노리는 분양 사기 얘기입니다. 요즘 상가를 분양받으면 은행 이자보다 수익률이 높다는 솔깃한 광고 많이 보셨을 텐데요. 매달 임대료 120만 원 보장이라는 말만 믿고 상가를 샀다가 노후 자금을 날릴 상황이라는 제보 취재했습니다. 신지수 기자입니다.
백화점과 영화관이 들어선 서울 은평구의 한 대형 쇼핑몰. 노후자금 투자처를 찾던 60대 손모 씨는 2014년 가구점이 영업하던 전용 면적 약 6제곱미터 넓이의 상가 한 구역을 1억 5천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시행사가 손 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월 임대료 120만 원을 5년간 보장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시행사는 5년이 지난 뒤에도 같은 조건을 계속 보장하거나 되사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임대료를 이미 이렇게 받고 있고 우리가 이거를 지금 분양해주겠다였어요. 5년 뒤에도 이 계약으로 연장해줄 수 있다. 만약에 안 되면 내가 이거 되사겠다. 그런데 5년이 지나 손 씨가 계약 연장을 요구하자 시행사는 거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손 씨 구역 몫으로 가구점이 내는 임대료는 120만 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17만 원에 불과했다는 거였습니다. 원래 임대료가 그 정도 수준이어서 사정을 알아보니 월 17만 원에 시행사가 회사 돈을 얹어 임대료 120만 원을 보장해준 거였습니다. 미분양으로 남아있던 상가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사실상 사기 분양을 했던 겁니다. 부평에 120만 원을 받으셨다는 거는 작년 개념이보다도 더 비싸게 받으신 거야. 이게 가능하냐고. 법원이 감정평가한 매매 당시 상가 가격은 고작 3,700만 원이었습니다. 손 씨 소유 상가 면적은 6제곱미터에 불과해 가구점이 안 쓰면 그만인 데다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5년간 받은 임대료를 감안해도 5천만 원 가까이를 고스란히 날리게 된 겁니다. 손 씨와 비슷한 시기 같은 조건으로 이곳의 상가 한 구역을 분양받았던 홍모 씨도 현재는 한 달에 17만 원의 임대료만 받고 있습니다. 이들 말고도 피해자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경찰은 시행사 관계자 등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노후자금으로 투자처를 찾다 사기당한 사례 또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유명 펀드 매니저가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한 뒤에 투자금을 가로챈 건데 알고 보니 유명인을 사칭한 사기였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 경제 관련 유튜브 영상을 즐겨보던 70대 박모 씨. 카카오톡을 검색하다가 동영상에 자주 출연하는 한 대형 증권사 펀드 매니저의 카카오톡 채널을 발견했습니다. 이름과 사진, 직함까지 유튜브 영상에서 본 것과 같다는 걸 확인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지금 투자 상황에 대한 그래프를 띡 보내면서 거기에 지금 이미 이제 투자가 들어갔는데 지금 시점이 좋다. 첫 달 수수료는 무료, 월 수익률 30%를 목표로 투자를 해준다는 말에 2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심하고 1억 원씩 2차례 송금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펀드 매니저. 알고 보니 해당 펀드 매니저를 사칭한 사기였습니다. 곧장 경찰에 신고해 은행에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했지만 영장이 필요했고 나흘 뒤 영장이 발부돼 계좌가 정지됐지만 2억 원은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이처럼 카카오톡에 유명 펀드 매니저의 이름을 치면 한 명당 수십 개의 채널이 검색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칭 계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 카카오톡 채널 이름 바로 옆에 영문자 I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I 표시를 누르면 카카오톡 측에서 정상적인 사업자 정보를 확인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보 확인이 끝나지 않은 채널의 경우 채팅창에 경고 문구가 뜹니다. 무엇보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만을 통해 큰돈이 오가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단순히 문자로만 연락을 하지 말고 실제로 통화를 해서 아니면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유사수신 신고 상담은 전년 대비 41%나 늘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네, 앞서 어르신 상대로 한 사기 전해드렸는데 최근에 주식 투자 인구가 늘면서 나이를 가리지 않고 관련 피해를 입었다는 호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 고수익 종목 찍어준다는 얘기 일단 의심 먼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실패를 거듭하던 50대 A씨. 유튜브를 검색하다 이른바 리딩방에 들어갔습니다. 매달 30만 원을 내고 하라는 대로 투자했지만 2달 만에 4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급등을 하고 있으면 간다 이러거든요.
사라고 한다면 정상분이면 다시 떨어져요. 사기 이전의 가격으로. 사라고 하고 끝입니다. 이렇게 투자금을 잃고 리딩방 이용료를 환불받으려고 해도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탓입니다. 제가 결제한 거는 부속가세 포함해서 330만 원인데 계산을 다 하고 위약금을 하면 364만 원인가? 그래서 오버된 거죠, 돈이. 그래서 돌려줄 돈은 없다. 실제로 지난달 한국소비자원 등에 접수된 피해 상담 건수만 2,000건을 넘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5배 정도로 늘었습니다. 주목되는 건 이런 피해가 연령을 가리지 않고 접수된다는 것입니다. 10대를 제외한 20대부터 80대 이상까지 피해 상담 품목 5위 안에 투자자문 피해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고수익을 내줄 테니 투자금이나 계좌 자체를 맡겨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해당 계좌가 주가 조작에 연루되는 경우와 같이 불법 행위에 연루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믿을 만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유튜브나 SNS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엔 압수수색 등 강제 조사까지 벌일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거부하는 과정에서의 거짓 해명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단 사표 거부 과정에 정치적 고려는 없었고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임성근 부산고법부장판사의 사표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탄핵을 언급한 적 없다는 거짓 해명 논란으로 사과했던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에 어쨌든 임성근 부장판사님과 그리고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 내부 게시판에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글을 올리고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현직 법관이 탄핵 소추돼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과 법원에 혼란을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 사과드린다고 적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나 임 부장판사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며 정치적인 고려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로 사법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며 사퇴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 내부 게시판에는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KBS와의 통화에서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건 관련 규정상 맞다면서도 사과가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고등법원 판사는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과문이라며 인사 문제로 비판이 번지니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사과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사흘 전 한 북한 남성이 월남에 강원도 고성에서 붙잡혔는데요. 군 당국이 경위를 공개했지만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적지 않습니다. 감시 장비에 경보가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군 경계 요원들은 왜 놓쳤는지, 또 한겨울 추위 속 어떻게 6시간이나 바다에서 헤엄쳤는지 등 풀리지 않는 의문점을 신선민 기자가 짚어봅니다. 월남 한 북한 남성은 무트로 올라온 뒤 군 감시 장비와 민간 CCTV에 10번 넘게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군 감시 장비에 잡힌 순간 과학화 경계 시스템의 자동 경보는 정상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보는 제대로 울렸는데 경계 요원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군은 예민한 센서 탓에 경보를 꺼뒀을 가능성도 조사 중입니다. 광막이 바람이나 동물들에 의해서 울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소리를 줄여놓기도 하고. 이 남성이 겨울바다 10km를 헤엄만 쳐서 온 게 맞냐는 것도 의문입니다. 22살 민간인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신문 과정에서 6시간 동안 잠수와 수영을 반복해서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동해 해수 온도는 섭씨 8도에 풍랑주의보도 내려진 상태. 미 해군은 8도의 수온에서 의식이 지속될 수 있는 시간을 45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강한 남성으로 속옷 위에 잠수복을 입어 가능하다. 민간인으로선 불가능하다. 군 당국은 두 가능성을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보조 옷을 잘 갖춰 입고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했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이 10km를 헤엄쳤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감시 카메라에 찍히기 어려운 선까지 목선 등을 타고 와서 수영해 왔을 가능성도 짚어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 일대 48개 배수로 중 딱 한 곳, 정비가 안 된 배수로로 통과한 점도 의문입니다. 공교롭게 허술한 곳을 찾아낸 건지 아니면 지난해 8월 배수로 점검을 마쳤다고 한 군 보고가 허위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다음 주 초 월남 경위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밝힙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교내 성폭력 고발, 이른바 스쿨미투의 출발점이었던 3년 전 서울 용화여고 사건 가해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는 언론과 시민단체가 함께 이룬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학교 창문을 가득 채운 응원의 글. 학창시절 성폭력을 당했다는 졸업생들의 고발에 후배들이 힘을 실은 스쿨미투의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서울 용화여고 재학생과 졸업생 200여 명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한 교사 A씨는 교육청 특별감사를 거쳐 파면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자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은 탄원서와 진정서를 접수해 재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A씨는 교실 등에서 제자 5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고 1심 법원은 오늘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본질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고 상황 묘사가 구체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교육자로서의 지위와 임무를 망각하고 피해자들을 10여 차례나 반복적으로 추행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재판 결과를 반기면서도 징역 5년의 구형량에 비하면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형량이 낮아진 점,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이 풀린다는 점은 상당히 미진한. 피해자는 이번 결과를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이룬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오늘이 학생과 교사가 멀어지는 일 없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일 없이 학교 현장이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곳이 되는 데 일조했다고 믿는다. A씨는 파면됐지만 당시 성폭력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교사 18명 중 15명은 학교로 돌아가 지금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조금은 지친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곳까지 계속해 가볼 것이다. 용기를 내 교사의 성폭력을 세상에 알린 피해자는 자신만의 일이 아니기에 고통스럽지만 끝까지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3년이란 긴 시간 여러 고난과 비난을 이겨가며 포기하지 않고 법정에까지 나온 이 피해 학생. 가장 신뢰해야 할 스승과 제자가 가해자와 피해자로 만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 한 해 예산 뜯어보는 연속 보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부터 지역 축제나 문화 행사들 대부분이 취소됐죠. 올해도 상황이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올해 국회를 통과한 예산에는 정부 안에는 없던 축제나 문화 행사들이 등장해 수십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국회의원들 이 나라 곳간 비어간다고 걱정하더니 지역 축제할 돈은 일단 챙기고 본 겁니다. 보도에 김비치라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심사 회의록. 정부 안에 없던 세계 디아스포라 포럼 행사에 5억을 배정하자는 의견, 의원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집니다. 예산이 배정되면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다고 하니 계획도 없이 돈부터 달라고 하느냐, 기존 행사들도 취소돼 코로나 긴급 예산으로 간 상황이란 지적이 나왔지만 결국 최종 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국제음악제에 30억 원이 배정돼야 한다. 아트쇼에 5억 원이 필요하다. 모두 정부는 요구하지 않았지만 각 지역구 의원들의 요청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끼어들었습니다. 충청남도 자체축제 부대 행사 중 하나인 전국 윷놀이 대회에도 문체부 예산으로 3억이 배정됐습니다. 윷놀이 기량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둔 행사는 아닙니다. 문화의 달 행사를 좀 약간 기념하기 위해서 규모가 좀 이렇게 큰 대회를 한번 해보자 하는. 전북 지역구 의원들이 5억 원 배정을 요구한 새만금 한류 페스티벌. 축제를 한다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겠느냐, 유동인구도 거의 없는 지역의 일회성 행사란 지적에도 그대로 배정됐습니다.
해당 기관은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올해도 이제 코로나 백신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조금 대규모 축제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요구하지 않았지만 국회가 추가한 각종 축제와 문화행사 예산은 올해만 약 40억 원. 끼워넣기 예산이 결정된 소소위가 비공개다 보니 어떤 축제가 왜 새로 편성됐는지 근거는 대부분 남아있지 않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노동해방. 지난해 11월 고 백기환 선생이 병상에서 쓴 4글자입니다. 전태일 여사 50주기를 추모하는 의미였는데요. 평생을 약자편에 서려 했던 의지는 행동뿐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글로도 남았습니다. 새날이 올 때까지 우리 흔들리지 말자. 임을 위한 행진곡에도 나오는 익숙한 구절이죠. 고인을 떠나보내는 날, 영하의 추위에도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너도 나도 일하고 모두가 올바르게 잘 사는 노나매기 세상을 꿈꾼 고 백기환 선생. 민주화와 통일운동의 큰어른이 먼 길을 떠납니다. 장례식장 밖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곳곳에서 선생의 글로 만들어진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은 고인이 일군 통일문제연구소를 지나 서울광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연결식이 열린 서울광장에는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노남의 길을 새긴 마스크를 쓴 수백 명의 시민들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때는 어렸던 이제 저에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세상이 아직 다 바뀌지 않았는데 같이 함께 해주셨던 큰 든든한 어른들이 세상을 떠나는 거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백기환 선생의 버시자 민주화 노동운동의 동지들은 고인을 추모하며 저마다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죽을 만큼 고문을 당하셨어도 초지 일관 그동안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아낌없이 주신 사랑이므로 저 또한 살아있는 자들에게 그 마음 온몸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전태일 박종철 열사가 잠들어 있는 모란공원을 마지막으로 거리에 투사 백 선생을 보내는 시민들의 배웅은 끝이 났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미얀마 소식입니다. 시민들이 대규모 군부 독재 반대 시위와 함께 다양한 시민 불복종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시위 도중에 경찰 총격으로 뇌사에 빠졌던 20대 여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김원장 특파원입니다. 시위 도중 경찰 총격에 쓰러진 20살의 미아테 카인이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이 쏜 총탄은 그녀의 안전모를 뚫고 머리에 맞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실탄 발사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CDM, 즉 시민 불복종이라는 의미의 표를 들고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양곤 시민들은 차가 고장났다며 관공서 앞을 가로막고 출근 저지 운동을 벌였습니다. 미얀마 최고대학인 국립양곤대 교수들이 거리 시위에 나섰고 사법연수원생들도 민주화 시위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시민들은 군부가 주주인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고 있고 은행원들의 시위 참여도 늘면서 상당수 은행들의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정치인이나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 체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시위를 선동하거나 군부를 비방하는 자는 최고 징역 20년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인기 배우 페이표우 등 배우와 가수 6명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수배됐습니다. 하지만 시민 불복종 운동은 지역과 업종별로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고문의 재단에서 외화가 대량 발견됐다며 추가 기소를 예고했습니다. 위 대사관은 위기 상황에 대비해 희망 직원들은 미얀마를 떠나라고 지시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한 생명이 탄생하면 이 신생아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를 나타내는 평균 생존 연수를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데요. 특정 국가의 경제, 사회, 보건 수준을 파악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의술이 발달하고 영양 섭취가 풍부해지면서 기대 수명은 전쟁이나 기아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없이는 증가하는 게 보편적인 추세인데요. 코로나19 대유행이 몰아닥친 지난해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종 간 편차가 두드러진 것도 주목할 부분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기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해 상반기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77.8세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직전 2019년보다 1년이 줄었는데 이 수치는 14년 전이었던 2006년 수준으로 후퇴한 겁니다. This is a huge decline, and it's not something that we've seen. I mean, you have to go back to World War II, 1940s, to find a decline like this. 미국인들의 기대 수명은 20세기 초 스페인 독감 유행과 2차 대전 당시 크게 출렁였던 이후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갑작스런 기대 수명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코로나19 확산을 꼽았습니다. 게다가 미국인 기대 수명이 추가로 감소할 거란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12만 명 선이었던 미국 코로나19 사망자가 연말에는 3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It doesn't really reflect the full brunt of the pandemic. So I would expect that these numbers will only get worse as we do these analyses over time.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의 기대 수명 감소폭이 백인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은데 열악한 보건 환경은 물론 노동 조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결과입니다. The racial inequities that we see in coronavirus are really characteristic of the racial inequities that we see in many diseases. 실업률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 지표들 역시 인종 간 불평등이라는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대 수명 감소와 빈부격차 확대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허위 자료 제출보다 식약처의 부실 심사가 더 큰 문제였다며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단 약의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2017년 7월 골관절염 치료제로 식약처 품목 허가와 동시에 큰 주목을 받았던 인보사. 2년 뒤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가 섞여 들어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검찰은 인보사를 제조한 코오롱 생명과학이 허가를 위해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냈다고 보고 관련 임원 등을 잇따라 기소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첫 형사재판,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코오롱 측이 일부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식약처의 부실 심사를 더 큰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인보사 성분에 의심 정황이 나타나 식약처가 추가 조사를 요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코오롱 측의 말만 믿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신장세포가 섞였을 가능성을 경솔하게 배제해버리거나 종양 유발 가능성에 대한 시험을 면제해준 점을 지적했습니다. 심지어는 코오롱 측이 모순되는 시험 결과를 첨부했는데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쳤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철저히 점검했어야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결국 식약처의 심사가 부실했던 만큼 코오롱 측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식약처의 과실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코오롱 생명과학과 식약처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 이 모두의 공동 불법 행위에 의한 피해라고. 다만 법원은 코오롱 측이 허가 취소에 불복해 식약처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선 식약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코오롱 측이 식약처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약의 주성분이 보고된 내용과 다르다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병원에서 쓴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실손의료보험. 올해 이 실손보험 보험료가 또 오릅니다. 특히 2009년까지 팔린 이른바 구실손에 가입한 분들은 최대 19%를 더 내야 한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화재가 4월부터 적용할 실손보험료 최대 인상폭은 19%입니다. 2009년까지 가입자를 받았던 구실손보험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후 2017년까지 판매한 표준화 실손의 보험료는 13%가량 오릅니다. 지금 판매하는 신실손보험은 보험료가 그대로입니다. 다른 보험사들도 삼성화재보다는 덜하지만 구실손은 15에서 17%, 표준화 실손은 10에서 12%대 보험료를 인상합니다. 지난해 보험료를 20% 이상 올려야 한다던 보험사들에게 금융위원장이 직접 가입자가 3,800만 명에 달하는 실손보험의 공적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며 인상 억제를 시사했던 점을 감안하면 꽤 큰 인상폭입니다. 구실손을 중심으로 보험료 인상폭이 이렇게 큰 건 손해율에 따른 인상률 차등 적용 때문입니다. 보험사들이 처음 내놓은 구실손 보험은 보장 범위는 넓으면서 자기 부담금은 없는 보장성이 지나치게 높은 상품입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은 안 되지만 실손보험에선 보장해주는 비급여 치료를 필요 이상으로 하는 병원과 가입자가 생겨난 겁니다.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가 대표적입니다. 이렇다 보니 구실손 보험의 손해율은 144%로 보험료 100원을 받아서 144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얘기입니다. 보장성을 순차적으로 낮춘 표준화 실손의 손해율은 135%, 신실손은 100%입니다. 실손에서 100%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더 많이 조장하는 상품이었죠.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갈아탈 것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겠죠. 이런 보험료 차등 인상에 이어 7월에는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비급여 치료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추가 할인되거나 할증되는 4세대 실손보험이 새로 출시됩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오늘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입주하면 최장 5년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이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집 마련이 더 어렵게 된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에 당첨돼 실거주해야 하는 기간은 택지 종류와 분양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공택지는 3년에서 최대 5년, 민간택지도 주변 매매가의 80% 밑으로 분양받으면 3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서울은 25개 구 중 18개 구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거의 모든 지역이 해당합니다. 시세 차익을 노린 단기 매매를 막아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취지인데 무주택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 2년 동안 세입자를 들일 수 없게 되면서 현금 부자가 아니고는 청약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자금이 안 된다고 그러면 2년이나 4년 정도 전세를 주고 또 현금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한 다음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번에 분양분부터는 그게 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무주택자가 그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신규 아파트 전세 물량이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잠기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 단지에는 전세 매물이 많이 쏟아지는데 조합원 물량이 있긴 하지만 이번 법령 개정 이후에 전세 매물이 제법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토부는 실거주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분양가 상한제 취지상 거주 의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거주 의무제가 오늘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부터 적용돼 실제 입주까지는 3년 정도 더 걸리기 때문에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